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 동안 50%씩 성장해요. 근데 이제 AI 쪽도 이제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막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공급이 안 됩니다. TSMC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5년까지 여기 쇼티지가 이어질 것 같다. 쇼티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쇼티지가 지속되면 주가는 가거든요. 당분간 쪽은 더 열심히 봐야 된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또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우리 부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도 워낙 바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채널에 항상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별 말씀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 채널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 스타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IT신 이영수 채널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부자TV하고 저기 증시각도기 TV하고 저기 그 이호석 아카데미 약간 그 제일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채널도 그래서 되게 대표님 영상 올라오면 많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놀러 오는 마음으로 대표님하고 주변 맛집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또 대표님 오셨다 하면서 바로 또 클릭해 주셨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저희가 또 처음 말할 게 최근에 반도체 시장과 IT 또 테크 관련된 동향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즘 살짝 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데 최근에 이 IT 테크 전반적인 산업적인 동향은 어떤가요? 올해 이제 상반기를 주도했던 거는 AI 어떤 모멘텀과 메모리 반도체 반등 사이클의 어떤 중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데 AI 수요는 확실하죠. 올 초에도 확실했고 지금도 확실하고 아마 내년에도 확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반등이거든요. 근데 그 수요는 전통 수요죠. 이제 서버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PC가 있는데 서버 쪽은 어쨌든 하이엔드 쪽에서 AI 수요가 HPC 쪽으로 이제 끌어주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모바일하고 PC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근데 모바일 쪽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최근에 8월부터 데이터들이 PC 쪽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번에 TSMC 8월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5% 정도 빠지긴 했는데 올해 월간으로 보면 8월이 제일 좋아요. 1월에서 7월보다 8월이 제일 월간 단위로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의 PC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OEM 아수스라든지 에이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OEM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매출이 20%에서 30%씩 다 전달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C 쪽은 이제 좀 돌아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윈도우 10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되고 윈도우 11으로 바뀌면 또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또 CPU 메테오 라이크가 되면 DDR5를 지원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모바일은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지금 애플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샤오미 같은 그러니까 중국 내수 그 어떤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데 샤오미 쪽의 어떤 재고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고 있다라는 건 다시 리스토킹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AI 반도체 수요는 사실 우리가 계속 탄탄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바일과 PC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점차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흐름을 이제 체크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AI 쪽도 이제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TSMC 코어스라고 하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쇼티지가 심각한데 이번에 그 코멘트가 이제 TSMC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5년까지 여기 쇼티지가 이어질 것 같다. 수요에 우리가 공급을 매칭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80% 정도는 매칭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20%는 쇼티지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삼성한테 기회고
쇼티지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쇼티지가 지속되면 주가는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더 열심히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삼성이 이러한 흐름에 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또 HBM3 관련해서 삼성이 또 이에 대한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 최근 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좋았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뭐 잡는다라는 또 이슈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HBM3 시장을 발판 삼아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실제로 9월에 HBM3를 양산하느냐 마느냐 하고 상관없이 주가는 될 것 같아요. 삼성 쪽에 이제 서프라이 체인 쪽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도 수주 받는 게 거의 받는 쪽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A100이나 H100 같은 하이엔드 칩이냐, 요거는 좀 약간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A800이나 중국향 쪽에 아니면 그 전 V 시리즈나 이런 것들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건 좀 더 지나봐야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뭐 처음부터 좋은 아주 난이도 높은 칩을 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약간 이제 시켜보고 잘하면 이제 A100이나 뭐 H100 같은 것들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게 또 삼성 HBM3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삼성은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비메모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출연해 주셔서 이 구조에 대한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GPU에 이제 HBM3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이다. 옆에 패러럴하게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주상복합처럼. 네. 이거를 이제 같이 네. 이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삼성이 취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의 조금 더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AMD에 이런 방식으로 납품할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로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GPU와 HBM3를 묶어서 첨단 패키징 서비스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네네. 삼성도 분명 이번 AI 시장을 발판 삼아 앞으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뭐 턴키 수주까지 되려면 일단 HBM3 양산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3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뭐 9월에 양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삼성 파운드리 쪽은 지금 베팅을 할 것 같아요. 2조 가량을 이제 매년 투자를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 TSMC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똑같은 기술이 삼성에서는 iCube라고 하거든요. iCube, 네, 그 iCube하고 HBM3를 같이 턴키로 해서 엔비디아하고 AMD에 납품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삼성만 잘하면 기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쇼티지잖아요. 2025년까지. 그러면 쇼티지이기 때문에 공급만 제대로 해주면 삼성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마켓 시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선단 공정도 잘해야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생태계도 잘 꾸려야 된다라는 게 선제 조건인데 어쨌든 목숨 걸고 해야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네. 이게 쇼티지라는 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네네.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계속 돈을 벌어가는 구조를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공급단에서의 각자 경쟁 구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HBM3 시장에서의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주된 업체가 네.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네. 둘 간의 관계 외에는 딱히 없을까요? 네, HBM3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HBM 시장이라고 보면 올해 한 3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주로 이제 엔비디아 칩 시장이 올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9억 달러 정도면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전부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HBM 시장이 AI 반도체에서 10% 내외의 마켓시어는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5년 동안 50%씩 성장해요. 연평균. 그러면 이게 5년 뒤에는 1,500억 달러 시장에 이게 규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1,500억 달러에서 10%면 150억 달러잖아요. 그 150억 달러가 HBM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적은 시장은 아니에요. 150억 달러 시장이면 그래도 뭐 한 20조 정도 되는 건데 그 시장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90% 지금 장악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95%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점유율이 더 늘어나네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삼성도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는데 마이크론은 아예 그냥 딴 방향으로 잡았었거든요. 인텔하고 그 옵테인 메모리라고 3D X 포인트라는 거 그거 개발하느라고 시간을 완전히 허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론 마켓시어가 10%인데 아마 내년에는 5% 언더로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이제 HBM3가 HBM 시장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50%를 넘어서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 선단 공정 보면 막 선단 공정 잘 되다가 7나노에서 5나노 오고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5나노가 4나노가 완전히 메인 시장이 됐거든요. 선단 공정에서. HBM 쪽도 약간 보면 HBM3 그 다음에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되는 게 HBM3E거든요. 그게 이제 12단짜리 D램을 그 기존에는 8단짜리가 메인이었다 그러면 12단이 이제 메인 되는 건데 그러면 HBM4로 가야 되는데 HBM4가 가는 게 거의 지금 3나노 선단 공정하고 맞먹을 정도로의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HBM3E가 그 선단 공정의 4나노, 5나노 정도의 어떤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HBM3하고 HBM3E 쪽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몇 년 동안은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네요. 한국 반도체 시장에 정말 큰 기회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해야 되죠. 여기서 HBM 쪽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이 iQ부까지 잘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턴키까지 돼버린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주식은 정말 환호할 거예요. 그 iQ부의 성공이 되는지 마는지 확인은 우리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쇼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코머스가 쇼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거는 다 인하우스에서 하고요. 원래는 인하우스에서 다 하다가 중요한 것만 이제 남기고 약간 덜 중요한 걸 외주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만의 오삿 업체 ASE나 엠코 같은 업체들이 담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갑자기 수요가 3배씩 막 늘어나니까 TSMC가 코어스 캐파를 3배를 증설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미니멈 18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중요한 것만 하고 덜 중요한 거는 외주를 줘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삼성도 만약에 갑자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뭔가 막 물량이 온다 그러면 뭐 물량이 의미 없는 물량이면 인하우스로 다 하겠죠. 온양이나 천난, 팹에서 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AMD나 엔비디아 쪽에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온다. 그러면 오삿 업체에다가 이걸 줄 거예요. 외주를. 그러면 물론 엠코는 당연히 받아갈 겁니다. 근데 엠코가 지금 TSMC 물량 쳐내기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TSMC 물량이 더 매력적일 텐데 사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삼성 거도 일부 해주겠지만 그러면 그걸 다 못한다 그러면 국내 오삿 업체 중에도 일부 그런 것들을 공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유력한 게 하나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삼성이 엄청 급하구나. 이 몰려드는 그 주문량을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냐. 그러면 최소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려면 핵심 장비를 사야겠죠. TSV 장비하고 본딩 장비를 사야 될 텐데 TSV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 살 거고 본딩 장비는 아마 국내 H사 장비를 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그 공시만 확인하면 아마 그런데 그 전에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미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턴키가 되면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국내 그 메모리 관련 네. 이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마이크론 외에 SF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네. 얘는 특별히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업계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SFA 반도체보다는 하나 마이크론 쪽에 뭔가 좀 가는 분위기예요. 그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삼성에서 이제 그 패키징 쪽으로 이제 담당하시던 분들이 퇴직하면 대부분 SFA 반도체로 많이 가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SFA 반도체로 많이 몰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번에
온양의 그 기존의 메모리 후공정 라인을 드러내서 장비를 하나마이크론에 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부터 갑자기 대장주의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만약에 동등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SFA 반도체로 갔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마이크론이 어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을 좀 약간 태핑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다니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아직 뭐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급하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이 엄청나게 큰 물량을 잡았구나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죠. 요즘 주식시장이 참 너무 빠른 게 이런 게 이미 다 주가에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확인된 다음에 시세가 날 것 같아요. 꽤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하나마이크론의 삼성이 그때 당시 그 장비를 좀 지원해주는 이슈가 떴을 때에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일부를 외주한다라는 거를 뭐 지금은 뭐 시장이 이게 뭐 100%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아가 실질적인 수혜를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패키징 사업이 커지면은 관련된 OSAT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 OSAT 중에서 수혜를 보는 거는 뭐 M코어하고 하나마이크론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M코어는 확실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약간 이제 뭐 반반 정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수혜 업체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기는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이제 플립칩 BGA라는 기판, 그 아이큐브 제일 하단에 보면 코어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밑단에는 플립칩 BGA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포즈가 가운데 있고 제일 밑에 플립칩 BGA가 있고 위에 이제 GPU하고 HBM이 이렇게 붙는 3층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밑단에 있는 플립칩 BGA는 삼성전기의 이제 기판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가 많이 깔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TSV하고 본딩이 핵심인데 그럼 본딩 장비가 많이 깔리면 여기 소모품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시각 사이클,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고단화되면서 시각 쪽에 완전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시각 뭐 램 리서치 장비가 막 깔리면서 그때 떴던 게 SiC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떴죠. 그래서 TCK라는 회사가 10배가 났죠. 그 사이클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파츠라는 어떤 산업군을 하나의 섹터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장비 소모품은 이 산업으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냥 이제 약간 AS 이런 차원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시장 커지면서 TCK,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K&J, 원익 QNC 이런 업체들 묶어서 파츠 시장이라는 걸 하나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BCNC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합성 쿼츠 업체도 막 들어오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쪽이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장비가. 그럼 장비가 막 늘어나면 거기 막 팹들이 돌아가면 특히나 본딩 장비 안에는요 엄청난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시각도 보면 플라즈마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짧게 때리니까 주변에 있는 파츠들이 잘 상하잖아요. 옛날에는 4층짜리 HBM 할 때는 네. 그냥 리플로우하고 본딩하고 그냥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6단, 8단, 12단까지 가면서 리플로우 난이도도 높아지지만 본딩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서멀 컴프레셔라는 이제 TC 본딩이라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TC 본딩 안에 환경이 어떠냐면 이게 열을 500도까지 확 올렸다가 확 낮춰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세라믹 부품이 열 팽창이 확 났다가 그러면 균열이 생기겠죠. 열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되네요. 강해도 깨지는 거죠. 몇 번 쓰면, 몇 달 쓰면 깨지는 거죠. 그럼 갈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펄스 히터라는 부품인데요. 지금은 일본 회사들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전방시장 수요가 2~3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TSMC도 3배 투자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3배 투자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3배 투자하고 있죠. 인텔은 향후 4년 동안 거의 5배 투자하거든요.
전방 시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본 부품 업체가 과연 그렇게 캐파 투자해 줄까요? 아시겠지만 일본 제조업체 가면 다 머리 허연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 임원들도 보면 다 60대, 70대 분들이 20% 캐파 투자하면 회사 망한 줄 알아요. 잘못하면. 네. 정말 오랜 10년, 몇십 년 동안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최대로 자기들이 모험해서 투자하는 게 40%예요. 근데 전방시장은 지금 기본 3배씩 늘어났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게 한국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 펄스 히터 쪽에서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국산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과거 시각 사이클에서 파츠 쪽에서 이제 나타났던 그런 아포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펄스 히터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열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때 있어서 네네. 그 깨지는 거를 소모품 교체하는 그 네네, 부품 맞습니다. 수요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밑에 스테이지라는 게 있고 위에 이제 그 헤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열하고 압력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건데 헤드 쪽에서 이제 열을 한 500도까지 올렸다가 훅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딩 하는 이 웨이퍼 자체가 종이보다 얇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겨져 버려요. 확 빨리 안 낮춰주면. 그래서 열 줬다가 훅 식혀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라믹 그 열 조절하는 그 세라믹 부품에 굉장히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사실 지금 당장 핫한 시장은 HBM 시장인 건 맞잖아요. 네네. 지금도 핫하고 사실 뭐 25년까지 쇼티지가 이어진다면은 뭐 내년까지도 굉장히 핫해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또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HBM 말고 또 그 다음은 뭘까에 대한 생각과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분명 많을 텐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 HBM 다음 시장은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막 갖추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설계 영역 쪽으로는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자체 설계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추론으로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추론으로 오면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설계한 칩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이번에 ARM도 상장하지만 거기 관련된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ARM도 괜찮지만 뭐 그 설계 IP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시놉시스 같은 업체, EDA 툴도 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자동화 설계 툴, 그리고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이 GPU하고 HBM 사이에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데이터 속도를 빨리 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IP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램버스라는 회사입니다. RMBS. 네, 램버스. 다 미국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실질적인 수혜는 사실 이런 회사들이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약간 프록시로 대한민국 시장을 본다 그러면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중에는 칩스 앤 미디어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ARM의 어떤 핵심 그 협력사로 이제 가온칩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같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네, 확실히 아직까지는 IP 시장 자체가 미국 기업들이 완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도 이쪽 생태계를 키워야지 파운드리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쪽 서프라이 체인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는 HBM 요 디램 아파트만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턴키 이제 주상복합까지 다 건설하는 요 삼성 파운드리 쪽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아이큐브 관련주들을 많이 주목해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큐브 관련 주 중에서 그래도 좀 뭐 실체가 있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미코 같은 회사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 쪽의 벤더 중에는 이오테크닉스를 대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뭐 리플로 관련된 뭐 프로텍이나 STI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인텍플러스 뭐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검사 쪽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회사예요. 그냥 인라인으로 파니까 이 한미반도체는 그냥 붙이고 자르고 이런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정밀 검사 기술이 엄청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 그 카메라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사업 영역 섹터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점점 시프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쪽에서 데이터 학습 쪽을 많이 보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 관련된 기술 쪽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게 약간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내년부터 이게 시프팅 점점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확실히 시장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AI도 이제 학습한 다음에 추론을 해서 결국 활용하는 상품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학습단에서 많이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깔아놓은 인프라 갖다가 누가 얼마나 잘 추론할 것이느냐. 맞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시장인 건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또 해볼까요? 네. 이번에 진짜 그 도조라고 네. 테슬라의 또 슈퍼컴퓨터 그게 또 이슈화가 되면서 갑자기 테슬라가 하루 만에 주가가 또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몇 회차 전에 한번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동차의 진화는 2단계로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변화,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배터리로 바뀌고 그게 1단계고 그 배터리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딱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3의 자율주행차가 되면 레벨 2 때는 ADAS라고 해서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는데 레벨 3부터는 기계한테 주도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거 우리가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엄청난 자동차에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거죠. 스마트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를 스마트카라고 안 하고 또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항상 용어라는 거는 익숙해지면 올드 패션이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RFID라고 막 하다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IoT라고 하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데 결국 같은 기술인데 그렇죠. 결국은 스마트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되려면 그 OS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OS를 기반으로 한 칩셋, 두뇌 칩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테슬라 FSD가 되는 거죠.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 3.0이거든요. 지금은 하드웨어 3.0은 지금 2.5 레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레벨 3로 되는 게 하드웨어 4.0. 네,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쭉 엄청나게 또 주가가 가겠죠.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 시장도 한 5년 전? 그때부터 이미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또 테마 섹터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막 누가 뭐 자율주행 개발했더라 하면 또 막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다시 또 곤두박질 쳤다가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과거 이제 AI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는 사실 자율주행 시장도 AI가 워낙 빨리 기술 개발이 됨에 따라 진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좀 녹아들 수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레벨 2에서 3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지금 또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를 또 보니까 현대차가 연내 레벨 3 상용화에 또 주력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각 정부들도 레벨 3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도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 보니 이런 흐름이 확실히 또 실현이 된다면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AI 관련주의 강한 상승 흐름을 봤다시피 이 역시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이게 별개의 산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게 CP&D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AI가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디바이스가 이제 전기라는 게 생기면서 디바이스라는 게 생겼고, 그죠? 디바이스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그 전까지는 모든 걸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게 통신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초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초연결이 인프라가 되니까 거기를 AI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메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소환을 시켜서 우리 TV로도 오고 휴대폰으로도 날라오고 자동차로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AI라는 게 지금은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하면서 얘가 한 번씩 이제 소환돼서 날라오는 건데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AI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와 이제 로봇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자율주행차도 큰 카테고리로 보면 로봇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빌리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지라는 부분, 판단,
제어. 요게 사실 똑같은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AI 발달로 인해서 그 판단에 대한 영역이 맞습니다. 고도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주 그 초창기 그 미생물 동물 같은 경우는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신경계는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진화하면 대뇌 피질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영장류가 되면 계속 대뇌 피질이 커지는 건데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디바이스는 그냥 이 그 아베마나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얘가 두뇌가 커지는데 그게 AI 반도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시장 역시 같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MD 리사수 CEO가 매년 50% 커질 거다. AI 반도체 시장. 아마 그것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처음에 나와서 HBM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40%를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이거 더 상향 조정될 거예요. 라고 해서 쇼티지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날아갈 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쇼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가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그 코로나19 이후로 차량 반도체 쇼티지, 그죠? 그때 그거 때문에 TSMC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도. 그때 당시 이제 PCB 기판도 그렇죠. 해성 DS 같은 업체들 엄청 올랐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하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에요. 이 쇼티지는. 왜냐하면 전방시장 변화가 너무 커요. 지금은 AI라는 반도체를 서버에만 쓰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에도 써야 되고 로봇에도 써야 되고 UAM에도 써야 되고 저궤도 위성에도 써야 된다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범용 메모리보다는 주문형 메모리 가능성이 높죠. HBM 같은.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발빠르게 공부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미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테슬라의 도조가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AI를 발판 삼아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계속 녹아든다고 하면 국내는 또 어떤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제일 노출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보통 이제 그 인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자동차는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세 개의 센서를 메인으로 해서 센서 퓨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카메라만 쓰고 그걸 AI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조 시스템이라는 걸. 근데 그 카메라는 굉장히 고해상도로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기가 작년에 그 조회 공시 나왔던 거 테슬라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뭐 지금 논의 중인데요. 아직 가격하고 뭐 이런 거 수량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계속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야기하기는 그러고 근데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카메라 쪽의 부품이 제일 노출도가 클 거고 그리고 아마 기판 플립치 BGA 같은 기판도 아마 전장용으로 테슬라 쪽에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이런 쪽에 많이 납품할 거예요. 그러면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애플 쪽 핸드셋 쪽은 좀 별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에 녹이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카메라 이 모듈 센서 쪽으로는 네. 전장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또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 기업이 또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얘도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좀 꽤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MC넥스라는 이제 전 카메라 업체도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비중이 크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비중은 줄고 전장 쪽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30%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에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규모이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업체도 충분히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략적인 측면을 잘 봐야 돼요.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는 사이버 트럭이 제대로 된 레벨 3의 테슬라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2천만 대를 뭐 실제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블러핑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수준의 수량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뭐 모델 S나 3나 X, Y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2만 달러대 저가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만들어서 코스트 싸게 규모의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협력사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한 데가 없어요. 네, 퀄리티 보장해주면서 애플도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애플도 초창기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중요하고 아주 명품을 만들 때는 일본 쪽 밴더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수량 늘어난다고 해서 대응 안 해주죠. 네, 그리고 단가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한국 밴더 쪽으로 왔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를 쓰고 삼성전자 메모리 쓰고 막 이렇게 파운드리도 초창기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밴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이게 매스 모델로 오면서 처음에는 1년에 모델 한 개씩 만드는 데다가 이제는 플러스, 뭐 프로 맥스 같은 모델이 다변화되면서 이걸 대응해 줄 수 있는 데는 물론 중국도 대응해 주지만 이제 퀄리티가 안 되니까 퀄리티 되면서 대응해 주는 거는 한국 밴더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서 떴던 게 이제 BH하고 LG 이노텍 같은 업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쪽에서도 기가팩토리, 뭐 멕시코 기가팩토리 뭐 이런 쪽에 계속 확장되면서 한국 밴더들의 입지가 뭐 좀 이렇게 확장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카메라 센서 모듈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매출 비중이 스마트폰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또 막 치킨 게임도 나오고 막 굉장히 주가가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 시장으로의 또 선도한 업체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그러면 이제 정말 주가적으로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놓고 봐도요. 연간 13억대, 15억대까지 가는 시장은 없어요. 전자면도기를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거든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연간으로 이 정도 생기는 시장이. 그럼 거기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주가적으로는 재앙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산업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여기 있는 하드웨어 제조 기술들이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UAM에도 적용이 되고 조궤도위성에도 적용이 되고 다 됩니다. 메타버스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기술이라는 게 다 이게 사용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력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산업 섹터가 열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리고 IT 부품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또 막상 기회만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위기도 좀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따라 또 이 미중 간의 분쟁이 네네. 원체 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또 애플 불매운동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진짜 20%의 매출을 보장해주는 고객들이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마무시한 또 큰 타격이기 때문에 네. 다 이러한 악재를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역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내년에 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미중 간의 분쟁이 쉽사리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및 또 IT 부품 업체들의 앞으로의 또 방향성, 전망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떤 부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고 그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이유는 화웨이의 자체 AP가 안 되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회사에서 기린 AP를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TSMC에서 파운드리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7나노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TSMC한테 화웨이 거 해주지 마 라고 하니까 화웨이는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중국에서 최고 선단 공정을 하는 회사는 SMIC인데 14나노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4나노 가지고 AP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력갱생해서 이번에 7나노 공정을 SMIC에서 성공시켰고 그리고 꽤 괜찮은 칩 설계를 통해서 이번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화웨이가 이게 AP 성능으로 보면 한 2018년 아이폰 모델 수준에 버금가요. AP. 그리고 5G 통신 칩은 거의 지금 최신 아이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중국 아이폰도 꽤 쓸만하잖아요. 펌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네. 그러면 중국 그 인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아이폰 대신 이제 화웨이를 쓰게 하면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혹이잖아요. 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나오자마자 이제 애플 아이폰 쪽에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쓰지 마.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 쓰면 매국노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아이폰 살 거를 그냥 물론 이제 억지로 뭐 나는 죽어도 아이폰 사야겠다는 사람은 사겠지만 예,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냥 화웨이 사면 이제 좀 지성인, 애국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괜히 유탄은 우리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SMIC가 7난으로 성공시켜 버리니까 미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 무력화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패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1년 유예가 10월에 끝나는데 다음 달이죠. 아마 1년 유예 추가 연장 받는다고 막 분위기 최근 띄어났잖아요. 분위기 좋다고. 중국이 이제 뭐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으로 뭐 갈등 수위 낮추고 우리가 이제 대충 이길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추가 유예 해주는 것처럼 나오다가 요게 나오니까 아마 유예를 해주기 어렵지 않을까.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조정의 빌미가 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 기대하던, 그러니까 진짜 핸드셋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유일하게 수요가 탄탄한 게 애플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나 BH, 뭐 자화전자 같은 업체들이 그나마 주가들이 굉장히 짱짱하게 버티던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계열에 비해서. 근데 이게 또 확 무너진 거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 기존까지는 미국과 중국 쪽으로 영향력이 워낙 컸던 나라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조금만 뭐 한다 하면은 또 그 바람에 휘청휘청 그렇죠. 네, 이는 이런 것들을 참 언제까지 그렇죠. 화웨이가 딱 1년 연장 받고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정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시기적으로 좀 얄밉기도 하네요. 얄미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 쪽의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려는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뭐 HBM도 개발한다고 하고 뭐 반도체 육성위에서 55조 추가 투자한다고 하고 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 되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나라도 혹시 같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체도 있을까요? 수혜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보나요? 그 지금 이번에 그 7나노 AP 만드는 데도 있어서도 선단 공정에서 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AP에서도 펜아웃 WLP 같은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메모리 그 양강 업체가 있잖아요. D램 쪽은 CXMT, 창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은 YMTC, 양쯔 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CXMT는 HBM 개발 쪽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YMTC는 지금 원래 128단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기술이. 근데 232단을 양산을 해요. 양산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고단화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급 공정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D램의 고급 공정을 쓰는 거는 D램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낸드는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싼 값이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낸드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써서 그게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웨이퍼를 2개를 써가지고 이걸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2개 붙여서 1개로 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그 사실은 이번에 7나노 그 공정도 단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수율이 뭐 15%에서 50% 수준이라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거의 뭐 150달러에 만들어서 거의 100달러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는 거죠. 왜?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계속해서 대주는 거죠.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무한 미네랄. 그래서 유닛 나무 그렇게 만들어서 대충 죽어도 또 만들면 되는. 쇼미더머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자립화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건 만들다 보면 수율이라는 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감가상각이라는 리스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 자금 돈으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그건 제재가 아니니까 지금 선단공정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장비나 소재,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은 좋죠. 그런데 공시를 안 하겠죠. 지금은 조용히 팔아야 돼요. 그래도 굳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검사 장비 업체 중에는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정착 업체 중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그 세정 쪽에는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한미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도 예, 꽤 중국 쪽으로 팔 수 있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 특히나 넥스틴이 중국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50% 나오는데도 멀티플을 많이 못 받죠.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방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약간 디레이팅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시를 좋은 걸 받아도 완전 공개적으로 홍보를 못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실적은 잘 나오고.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이 잘못됐거나 투자자가 잘못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중국발 의존도가 높았던 업체들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런 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중국이 이렇게 막 반도체 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다가 뭐 납품하고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상 투자로서 기회가 있을까 싶은 좀 의아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약간 너무 중국 쪽에 어떤 무게 중심이 없는 회사들이 오히려 괜찮죠. 사실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들은 중국 아니라도 팔 때 많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렇죠. 비싼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새롭게 좀 뭔가 중국 쪽으로 이제 모멘텀 생기는 회사들 중에는 뭐 KNJ 같은 업체들이 이제 YMTC 쪽에 이제 그런 SIC 링 쪽을 이제 신규로 납품하는데 뭐 연간 매출 해봐야 한 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익률이 엄청나겠죠. 그럼 이익 기여도 높은 거고. 뭐 TSE 같은 업체들도 YMTC 쪽에 이제 프로보 카드나 이제 이런 것들 납품하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은 한 번 정도는 새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알려진 업체들 말고. 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또 약간 반도체 소외 관련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이 반도체 비메모리 중에서도 지금 계속 후공정에 대한 부분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원래는 후공정 대비 전공정에 대한 분야가 워낙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적인 혜자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밸류 평가가 훨씬 더 좋았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전공정이 많이 소외된 감을 받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전공정 쪽에서도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어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이제 GAA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3나노 GAA 공정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2400도 혹시나 뭐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GAA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솔브레인이죠. 이제 솔브레인이 그런 그 초산계 에천트 이제 케미칼 공정 케미칼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뭐 원익 IPS 한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단연 대장은 이제 솔브레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먼 미래 기술이긴 해요. 이제 2026년부터는 또 그 전공정에서 어떤 그 회로 구조가 좀 바뀝니다. 인텔은 2024년부터 도입하는데 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BSPDN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인텔은 파워 BR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웨이퍼라는 칩이 있으면 위에다가 트랜지스터 올리고 시그널부 올리고 파워부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이 복잡도 때문에 선단 공정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윗면에는 트랜지스터하고 시그널부를 올리고요. 밑에다가 파워부를 올리는 거예요. 파워. 그리고 여기 칩에다 구멍을 뚫어요. TSV로.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거든요. 요게 2019년에 고안된 기술이에요. 아이맥에서. 근데 인텔은 내년에 당장 적용합니다.
메테오 레이크의 그 저전력 코어에다가 그걸 적용해서 합니다.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그 다이거든요. 근데 TSMC하고 인텔은 삼성은 2026년 도입이에요. 그게 또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입니다. 네. 이 확실히 점점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해지는데 그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막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쌓고 늘리고 그렇죠. 옛날처럼 이게 선단 공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 살아 있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2나노 오면요, 이제 실리콘 알갱이가 보여요. 실리콘 알갱이가 아마 그 0.2옹스트롬 정도 될 거예요. 0.2나노, 0.2나노, 0.3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나노면 그 실리콘 알갱이 이제 5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양자의 세계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되게 심플했었거든요. 네, 반도체 그렇죠. 공부도. 맞아요. 네. 누가 어떻게 하면 더 이쪽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 트랜지스터 이거 머리 이거 폭만 줄이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네. 개발자들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해볼까 그렇죠. 하면서 구멍 뚫어서 양면으로 쓰고 쌓고 뭐 세우고 뭐 별짓을 하는 거죠. 네. 진짜 너무나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시대에서 주인공이었던 기업들이 이거는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을 참 보면은 이런 기업도 있었어? 야, 이런 기업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막 새롭게 올라가는 애들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괜히 편견과 선입견만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는 생물처럼 어느새 변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고 네, 공부해보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IT는 졸면 죽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막 그만큼 또 새로운 게 늘어나 있고 참 쉽지 이거 않아요. 내가 아는 건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꺼진 물도 다시 네, 보자.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내가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 치면 그만큼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시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저희가 또 약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각자 야, 요거를 한번 파봐야겠다 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얻어가시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응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계속 만나서 얘기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네. 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참 이마저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그렇죠. 이게 다 몰라도 투자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반발짝이라도 더 앞서고 싶고 더 호기심이 있고 공부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새로운 것도 알아간다라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라는 건 평생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함과 네, 어떤 그 루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큰 기회가 올 거고 본인 또 개인 인생에서도 또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행복 되실 겁니다. 진짜 그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든 꾸준히만 하면 결국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게 내 삶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스트레스 받을 만큼 또 굳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지식을 다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내가 잘 아는 것만 우직하게 파고들어서 이거를 내 걸로만 만들어도 충분한 게 또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 멘탈이잖아요. 이게 포모만 견디면 돼요. 내가 아는 섹터, 내가 잘 아는 섹터가 재미없는데 옆에는 막 날아가는데 이거 잘못했나 봐 가면 또 상투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저희야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자로서는 사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 내가 진짜 잘 알 수 있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집중해서 그 안에서 결과를 얻어내시는 게 결국 투자자로서는 제일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상 발판 삼아 여러분 스스로 또 깊게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 기원 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